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마련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죠.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오늘도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그 4월에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 정작 그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로부터 이제 비롯됐다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확실하게 깨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예. 사실은 그게 하나의 발화점이 됐을 뿐이지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왔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른바 피해 화요일, 그렇죠? 그리고 4월 26일 마침내 승리의 화요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으로 이어지는 그 승리의 화요일까지 다루었습니다. 국민들의 계속되는 퇴진 요구와 또 4월 26일 오전 10시 계엄사령관 송유찬 장군의 군의 시위대 발표 중지, 또 학생들의 요구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발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자유당 정권도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송유찬 장군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살짝 논란의 맥락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있다. 그렇죠. 계엄사령관 그렇죠. 군 장군이 대통령 통수권자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그만큼 민중의 힘이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는 것이고, 또 한편은 이것을 수습하려는 또 하나의 어떤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바로 4.19의 4.19 이야기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4월 26일 왜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한 다음에 거처를 경무도에서 이화장으로 옮겼다가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기붕은 4월 28일 가족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는데, 요것도 사실은 약간의 또 어문의 자살, 집단 자살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네네. 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4.19 이후에 4.19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쭉 했었던 것이 이승만 정권은 물론 그렇게 많이 다뤘던 이유는 4.19 아까 우리 문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선거만 아니라 이승만 독재와 자유당 부정부패 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부정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고 나서는 뭐냐면 과도정부 수립해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서 바로 50년대의 악패들을 일수하고 새로운 민주국가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들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정권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때 이승만 하야 위에 등장했던 허정 사람 이름입니다. 허참은 아니고 허정. 네, 과도 정권이 성립해서 그다음에 과도 정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장면 정권,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책임제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정권이 이 민중의 피해 대가로 얻었던 승리들을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으로 승화시키냐 책임있게 하는 이 문제가 하나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다음에 이것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민중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 뭐냐면 4.19를 진정한 민주혁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 저는 그것을 바로 4.19 이후의 4.19라고 봅니다. 진정한 4.19가 더 중요하다. 또 그것을 보아야만 4.19를 왜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는지, 또 진정한 4월 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4.19 이후의 4.19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비도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네.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는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요즘 사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4.19 혁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실은요, 희생당한 분들의 얘기도 좀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가 무너졌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역사학에서 너무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토양이 되었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선 이 허정 과도 정부의 역사적 역할에 앞서서 4.16년 당시 죽으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푸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죽은 자에 대한 기억도 살아남은 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아마 4.16년 당시 희생자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계엄사령부에서는 118명으로 당시 발표했지만 그의 부상자들이 추가로 죽어버리고 또 이제 추가 조사에 따라서 한 186명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에 대한 노동자 그때 61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10.2%예요. 고등학생이 36명이니까 19.4%. 예. 죄송합니다. 61명이 20%죠. 노동자들이. 네. 예, 고등학생이 36명 정도 하니까 죄송해요. 숫자 통계를 잘 못 내네요. 61명이니까 30%가 되겠네요. 네. 186명. 186명 중에 61명이 노동자였습니다. 예,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30% 정도 되는 거죠. 고등학생이 한 20%. 네. 무직이 18% 정도 돼요. 근데 대학생이 12% 정도. 근데 초중고생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회사원이나 학원생 같은 게 5.4%, 기타 이제 2.7% 정도 하고, 부상자는 6,080여 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층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학생층을 제외하자면 하층 노동자나 무직자들의 희생이 매우 컸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라는 게 꼭 지식이 더 많아서 학벌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이 부분 우리가 뉴라이트를 보면 꼭 대학 나오고 중산층이 돼야 민주주의 욕구가 발현된다고 하는 이따위 소리 하고 있잖아요. 민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학벌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또 하나는 또 이러한 하층 노동자 무직자 희생이 컸다는 것은 이 자유당 정권에 대한 하층민의 생존상의 분노와 정의감도 매우 컸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말 말 그대로 못 살겠다라는 게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터져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초등학생이 그 안에 있어요. 희생자 예, 초등고생이 중에. 11명이나 사망했어요. 네네. 뭐 대표적인 이제 사례라고 할까요? 예, 안타까운 사례가 수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전 한승군인데 그 당시 국민학교라 그랬죠. 여기는 바로 알다시피 세종로 근처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가장 큰 격전지죠. 이때 4.19 때 등교차이 세종로를 건너다가 이제 횡단보도 건너다가 학교 가다가 예, 그렇죠.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어린아이를 이제 수도의대 부속병원에서 이제 데려다 놓았는데 30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4.19 때 이제 초등학생이 죽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그다음에 중학생 한 명은 엉덩이에 총알을 맞았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었어요. 예. 자, 그렇게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는 플래카드 내고 시위하는 상황까지 발전해버린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고 훗날 또 이제 전한승을 추모하는 이제 같은 학교 김영희 양의 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때 정말 초등학생이 죽었다면 정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애도시를 한번 좀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수송초등학교 강명희 오빠와 언니는 왜 총을 맞았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을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초등학생이 사실 왜 이런 내용으로 추모시를 써야 하는지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걷는데 그걸 목격한 거예요. 어린 눈으로. 그럼 뭐죠?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안 해도 우리는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죠? 배우다 남은 학교 빈 책상 자리에서 우리는 뭐냐면 그 길을 따른다. 민주주의 길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예, 뭐 이렇게 됐지만 또 우리가 또 마산에서 김주열 군이 좀 비참하게 또 죽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마산에 2차 시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여기에 대해서도 마산 출신의 김태홍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네. 그거 뭐 제가 사실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문 아나운서께서 그 일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세계는 이곳 소년의 표정을 읽어라. 이방인이 아닌 소년의 못다한 염원들을 생각해 보라고. 무수히 부딪혀 밤을 새는 피절은 조류의 아우성이 있다. 마산은. 아우성이 소년의 피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하나의 움직이는 세계인 것이다. 기상도인 것이다. 네. 여기서 뭐 움직이는 세계, 기상도 하고 이 마산을 뭐죠?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시야에 놓고 봤어요. 근데 사실 시인의 예지는 맞아떨어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냐면 이 1960년대는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1968년에 프랑스에서 그죠? 68혁명. 네, 68혁명에서 뭐 드골의 하야까지 가져왔고 독일에서는 SDS 운동, 루이 디츠케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났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바로 이 60년대의 새로운 세대들, 그죠? 예, 이른바 성난 사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뭐냐면 새로운 물결들이 만들어지는 스튜던트 파워 시대에 출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뭐냐 세계의 기상도이면서도 동시에 그 전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냐면 1966년에 미국 언론인 칼 로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 미국의 이브닝 포스트라는 신문에 1950년대에 어느 영국인이 한국의 상황을 두고 쓴 말을 인용한 게 많이 퍼졌어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 1950년 부산 정치파동 때 영국 언론인이 했던 말 같아요. 쓴 것 같은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 우리는 뭐죠? 4.19를 통해서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어난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장미꽃으로 바꿔버린 위대한 힘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김주열의 죽음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힘의 전초이고 기상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죽음이란 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세계의 새로운 기운들을 알려주지만 여전히 제가 지금 다시고도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당시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생 진영수 학생의 유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네. 지금도 사실 읽어보면 참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저미는 글입니다. 그것 좀 길지만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우리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 없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죠. 글이라고 하기엔 너무 결의에 차 있고. 네. 이 학생의 경우에, 진영숙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4월 19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학교를 파했어요. 학교가 끝나자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제 집에다가 책가방을 놔둬놓고 이제 시위에 나가려고 한 거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머니가 또 홀 어머니였어요. 우리 마산에서도 그랬었죠. 네. 그래서 자기가 나가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나간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낮에 총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편지를 적어놓고 시위에 참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수 학생은 시위버스, 그때 시위버스 차량들이 나가 돌아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구호를 외치다가 그 미아리곡에서 경찰에 총애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편지가 4.19 당시에 남겨진 유일한 유서가 됩니다. 4.19 혁명 전체에서. 네. 그리고 또 4.19 전후에서 왜 이승만의 독재나 또 4월 혁명에 대해서 노래한 시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김수영 시인이죠. 네. 우리가 이 4.19 혁명이라고 한 부분들은 하해 당시를 전해서 김수영이라는 분이 이제 시가 이제 등장해요. 네. 근데 이제 우선 당시 이승만 하야했을 때, 그죠? 김수영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시 제목이 아주 격렬해요.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개로 하자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발표됐는데, 네. 그 시는 상당히 좀 깁니다만 한 일부만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 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네, 이게 바로 당시 이승만에 대한 시인의 역사적 평가예요. 이 김수영이라는 분은 원래 모더니스트예요. 네. 네, 1921년생인데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청소년 연기를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50년대 이른바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 모더니스트가 유행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모더니스트가 4.19를 기점으로 하면서 완전히 그 당시 유행했던 안가주망, 현실 참여 시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시의 내용이 사실주의적이고 현실 노래가 되는데 아까 이어서 말했듯이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서 미식개로 하자.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썩어진 어제란 거예요. 장기 집권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한 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자유당은 개굴창에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50년대는 썩어진 어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승만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동상을 세우자 해서 참. 근데 2011년도인가 12년대 다시 이승만 동상의 남산, 그죠? 세워졌다는 건 정말 치욕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걸 세운 사람들 자체라는 이 4.19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독재를 기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김수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들을 많이 냈죠. 기도, 육법, 전서와 혁명, 푸른 하늘을, 만시지달이 있지만, 이거 외에도 이 마지막 시가 있어. 그 죽기 전에 썼던 시. 푸른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기억나세요? 네. 바로 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시인에서 저는 와닿는 게 푸른 하늘을이라고 하는 시가 좀 많이 와닿아요. 푸른 하늘을. 예. 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잘 알듯이 민주주의는 표로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민주주의는 사실 수많은 희생 속에서 이뤄낸 아주 고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흔히 민주주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괄에서 대모에서 사람을 선전선동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고귀한 희생 속에서 얻어진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피해 대가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아끼고 해야 되는데 정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공기와 같아가지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 얻어지지는 않지만 얻고 나서는 공기처럼 느껴지지 못한 그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란 말이죠. 네. 그게 바로 푸른 하늘을이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혁명이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이 시도 한번 좀 이렇게 소개해보면 좋겠네요. 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와. 네. 혁명은 고독하다는 말이 결국은 모든 개인이 자기 결단을 내리고 이루어내는 집합체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뭐냐면, 우리 옛날에도 뭐 이렇게 박정희 유신 독재 때 사실 시위하러 나가신 분들은 심하게 책도 전부 다 장독에 묻고 나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80년대도 그랬고. 네. 걸핏하면 어디 끌려서 이름도 흔적도 없이 죽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결단은 고독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예. 그 피해 냄새만을 느끼지요.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죄송합니다. 장황한 역사적 소설보다도 이런 짧은 시나 유서가 그 당시 오히려 심정을 더 진실되게 대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시를 좀 여러 가지 소개해 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당대의 피해 희생과 대중들의 열망을 위해서 그 다음에 허정 가도 정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허정 가도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3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냐면 예,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간절한 열망을 얼마나 제대로 담았던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열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시 민중들이 그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4.19 이후의 4.19 그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수박급에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1년 동안의 그 거대한 대하 드라마가 바로 4.19 속에서 4.19 혁명의 진정한 지향성을 우리가 좀 보자는 것이죠. 네. 그 방송 초기에 그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정 과도 정부인데 허정이 이름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사실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허정 과도 정부라는 게 장면 정권 이전에 등장을 했는데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미겠죠. 예, 워낙 좀 짧았죠. 예, 1960년부터 이제 한 3개월 정도 4월 27일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우선 4.19 국민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이제 이승만 하야 때부터인데 이 서중석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예, 그분의 말씀에 따르자면 해방 직후와 1987년 60 항쟁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두 시기를 빼고 고사에서 가장 일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시민들이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뭐냐 할 때 이분은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하야부터 1961년 5월 26일 새벽 4시까지예요. 와, 딱 1년 20일 정도. 네네. 이야. 근데 또 이 시기는 가장 뭐냐면 백화제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를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흐름들이 분출되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된서리를 만든 것이 5.16 군사 쿠데타겠지만 또 한편에 이게 또 계단이 근데 된서리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죠. 이승만 정권이 있었다가 하야하고 그죠? 네. 허정 과도 정권이 있었다가 또 다시 장면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다시 박정희 군사 쿠데타 정부가 들어서는 4개의 정권이 교체하는 시기가 됩니다. 예,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4월 26일 날 이승만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외무부 장관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아니 근데 4.4 오입 개헌 후에요. 이승만인 그러니까 대통령인 이승만이 사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승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면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개헌에 따르자면 대통령 유고시는 부통령이 승계해야 되는데 네. 잘 알다시피 이기붕은 이제 부통령 아니었고 네. 또 나중에 자살하게 되죠. 그렇죠. 선거로. 근데 이 장면 이분이 4월 23일 날 본인도 부통령 사임을 했어요. 아. 네. 또 사실은 이승만을 이어받는다는 게 좀 모양이 이상하기도 하겠죠. 세수는 세부대로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부통령에서 사임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장관들, 국무위원들 속에서 수석 국무위원이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허정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외무부 장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졸지에 이제 과도 정부
수석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석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 허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허정이라는 사람은 크게 봐서는 이 이승만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측근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미국 유학통입니다. 미국 유학통일 때 이승만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또 해방에는 한민당의 또 핵심 요인이 됐지만 이후에 자유당 쪽에 와서 주로 이승만 측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 때 교통부 장관, 사회부 장관, 국무총리설이, 서울특별시장 이런 것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승만 하야 전날 외무부 장관이 임명된 거예요.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겠죠. 이미 정권 바뀌고 있는데 사임을 표명했는데 그대로 유임이 되어가지고 과도 정부 수반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1960년 4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 이때까지 바로 허정 과도 정부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행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 사법부라든지, 그죠? 입법부도 이제 일단은 바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때 국회의장은 이기붕이었다가 이제 이기붕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이른바 신파라고 있어요. 구파가 있고. 구파 대 신파. 네, 이때 곽상훈 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대법원장은 조용순이었는데 아주 친일을 했던 사람이고 의용이죠. 한국의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가장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사표를 내는데 또 유임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과도 정부가 조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조각된데 이때 조금 주목됐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이종찬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위에 조상이 일제 때 유명한 친일파예요. 그래서 자기 수작자예요. 일제 때 조선기족으로서 자기를 받았던 사람의 후손입니다. 본인도 일제 말기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습작을 한 거죠. 일본 육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친일 군인이긴 한데 이 양반이 그래도 그 당시 신망이 높았어요. 워낙 친일들이 많다 보니까 친일은 중요한 기준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그전부터 이 군의 정치 개혁을 반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거로 좀 유명하면서 예. 이 사람이 그 김재규를 굉장히 아끼던 분 아니셨나요? 네, 바로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이종찬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친일 군인이긴 했지만 군의 정치 중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보면 일본 육사 출신하고 만주 군관하고 출신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친일은 동일하지만 그래서 무난한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왜? 군부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군부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도 있었겠죠. 네. 그 허정 과도 정부 임무는 어떤 것들이 부여가 됐었나요? 예, 사실 과도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서 과도 내각이겠죠. 네, 과도 내각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게요. 과도 정부를 하지만 이 당시에 뭐냐면 자유당이 아직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죠. 그렇죠. 여당과 야당 아닙니까 어찌됐건. 이 여야 합의로 짜인 민주화 일정을 관리해주는 관리 내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역사적 얘기할 때는 이승만 집권기에 있었던 수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 청산해내면서 바람직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통치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헌법 질서들이죠. 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을 청산해내는 것, 청산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정선거 관리자라든지 그죠? 발포자 그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차기 정권 창출에 관한 제도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허정 과도 정부가 이제 5대 시책을 내세워요. 그 5대 시책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보니까요. 첫 번째가 반공주의 정책을 한층 더 견실, 착실하게 전진시키고 두 번째가 부정선거 처벌 대상을 책임자와 잔악 행위자에게만 국한시키며 세 번째가 혁명적 정치 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고 네 번째, 4월 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 행위로 간주하며 다섯 번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방공 그죠? 네. 더 강화하겠다죠. 물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승만은 북진 통일이었잖아요. 네. 그것보다 이제 반공을 견실착실하게 한다 해서 북진 통일 같은 말은 좀 약화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근데 반공 기조 유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 처벌 대상을 책임자와 잔악 행위자에 국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장 최소화시키겠다 그죠? 네.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저질러졌는데 극소수만 처벌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혁명적 정치기획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나타낸다. 뭐 이건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때 혁명적 정치기획을 비혁명적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역할을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은 양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미국이 이승만이 하야할 때 당시는 한국의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로 망명하면 우리 받겠다 이런 걸 다 해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마크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데 있어서 미국이 이 부분에서는 좌우에서 비판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단절하면서 친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특히 이제 달랐던 게 뭐냐? 한일 관계에서 정상화, 한일 국교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승만이 반대해왔던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그치? 네. 예. 근데 어떻게, 미국에 계속 욕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이승만은 뭐냐면 그걸 거부해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특유의 어떤 반일 나셔널리즘, 감정적 대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이승만 정권에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계속 한미일 삼각 방위 체제 아닙니까? 이거를 과도 정부가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 정부에서 내세운 5개 시책이니까 이걸 놓고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아니 근데 제가요 이 5대 시책을 제가 읽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승만 정권 때 뭐 정말 하나 빼놓고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별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예 네. 4.19 혁명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4월 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그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발포자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책임자 문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당장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자유당 인사들은 그대로 요직에 남겨뒀다는 얘기인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마 이건 최정점에서 전국적으로 최말단까지 이루어진 거대한 부정부패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경찰의 발표도 전국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인사가 있었어요. 예, 이제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선 뭐냐면 그 새로운 내각이니까 인사 조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동환 내무부 차관, 그다음에 조인구 치안국장 이 두 사람은 마산의 2차 시위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4.19 때 유혈 진압에 관계가 되는 책임자들 아닙니까? 지휘 책임자들. 이 두 사람을 그대로 유임시켰어요. 생각해보세요. 내무부 차관하고 치안국장.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3일날 경찰 인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경찰 인사가 있을 때 놀랍게도 각 도 경찰국장, 도경찰국장과 경무관급 임사에서 발포 명령자 등 악질 경찰을 그대로 기용해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울시경 국장, 서울시에서 책임자 아닙니까? 네. 유임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임용이 취소된 경무관 3명을 다시 재임용합니다. 책임자들인데. 쉽게 말하면 학살 주범들을 다시 과도내게 재임용하는 셈이 돼. 다시 재신임한 거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여론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 네. 원래 성균관 대학교 세웠던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른바 법조계의 양심의자 지도로 불리는 김병로. 그다음에 신숙 중국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등이 만든 국민 각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도위원들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5월 6일 날 시구 수시책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허정 내각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제가 허정 내각 5대 시책 하셨잖아요. 네. 그 여기서 비상 시국 수습책 국민 대표들이 내놓은 것 한번 읽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듣는 분들이. 네. 첫 번째입니다. 과도 정부 개편. 두 번째. 경찰 공무원 승진 중지. 일제 잔재 경찰 재등용 불가. 세 번째. 친일파 및 이승만 정권 아부파 과도 정부서 제거 숙청. 네 번째.
공명선거 방해한 법령 즉시 폐기. 5번째, 자유당 산하 사이비 애국단체 불법화, 즉각 해체 요구. 와. 차이가 나죠? 많이요. 네. 일단 아까 과도정부 개편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인사가 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그대로 뭐냐면 재신임을 해줬지 않습니까? 더 큰 게 경찰과 공무원들 이 부분은 뭐죠? 부정선거나 발포 책임자, 또 부정축제 다양한 부패 사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예. 그런 사람들에서 승진을 늦춰야 되겠죠. 재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제잔재 경찰 재동력 안 된다. 또 친일파 및 이승만 아부 하던 사람들 제거해라. 세수는 세부대다 하는데 과도정부 자체가 부패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한 거고 아까 뭐 자유당 산하 사이비 애국단체 우리 반공청년단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불법시켜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과도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내놔야 할 시책들이 이런 것들이었지. 그렇죠.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정말 속 시원한 게 친일파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예. 4.19 이후에 친일파 얘기 나왔다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보면서 4.19 민주혁명이 굉장히 폭넓죠. 친일 문제까지 거론된 거예요. 왜냐 실제 이승만은 처음에 약간 눈치가 보이지만 계속 친일 세력들을 불러들였잖아요. 친일 세력들은 뭡니까? 반공 이야기하지만 얘들 기본적으로 뭐죠? 충성, 귀회주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재자의 충성함으로써 기득권을 이어가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그 이승만이 반일 정책을 좀 시행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필요한 데는 친일 세력을 가리지 않고 등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다 반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얼굴만 무늬만 반일. 아. 헤어다 빠다치라는 거죠. 네. 정말 실제로 기만 책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냐면 이승만의 그 50년도, 58년도, 60년대 이어질 때는 거의 친일 내각이에요. 특히 3.15 부정선거 당시의 내각이나 그 중요한 책임자들은 과거 일제 때 친일파들입니다. 네. 이들이 뭐냐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또 발포자, 부정축제 등 핵심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당 때. 네. 처단돼야 될 핵심 인물들 대부분이 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이에요. 김창숙 선생이나 김병로, 신숙 등 이렇게 국민각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위원이 내놓은 이 시국 수습책대로 만약에요. 예. 실장이 이렇게 됐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과는 굉장히 좀 달라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너무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처음에 그 허정 과도 정부가 내세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선거 처벌 대상을 책임자와 잔악행위자에게만 국한시킨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 부정선거라든지 발포 책임자들에 대해서 관대할 정도면은 뭐 부정부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관대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명백하게 발포 책임자 문제라든지 부정선거 문제도 이 정도 소극적이라면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소극적이고 근데 문제는 그럼 이것을 과도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입법화시킬 수 있는. 근데 국회도 좀 제대로 잘 못 밀어붙였어요. 아까 분명히 여당과 야당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국회가 왜 소극적이었습니까? 예, 우선 뭐냐면 이제 이 국회가 놀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의 김선태 의원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비리 공무원, 또 부정선거 개입, 또 마산 시위 뒤처리 이런 것들에 관계했던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그 공안검사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제도, 그 다음에 김윤수 검사 등 이런 비위 연루된 검찰 간부 파면시키고 입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뭐냐면 놀라웠게도 아까 말했듯이 뭐냐면 국회의장이 됐던 민주당 신파. 네. 예, 했던 뭐냐면 이 곽상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묵살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했는데 놀랍게도 표결 결과 가 52표, 부 76표로 24표 차이로 부결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국회의장이 민주당 신파인 곽상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묵살한 것도 의문인데다가 이게 또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아직도 자유당이 있었어요. 자유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당 의원들이 아직 다수였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래도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안 나갔단 말이죠.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땐 부정부패의 사슬이라는 게 자유당의 기본이긴 하지만 튄 곳도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돼서 뭐냐면 소극적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야당이 선명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예,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속이 좀 터지는 부분이 있네요. 국민들의 피로 겨우겨우 만들어놨는데 이걸 참 힘을 발휘를 해줘야 될 때서 못 해주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부정선거 의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원흉들. 원흉들. 예, 예, 예.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획득하고,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연관된 분들. 네네. 예, 예.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확실하게 조금 징계라든지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최소화시켰을 때, 네. 최소화시킨 사람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폭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장 최소화로 국한시켰을 때. 예. 근데 그것조차도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주 명백한 것조차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선 뭐냐면 서울신문은 알아서 서울신문은 한번 습격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진해서 휴한. 예, 휴한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유당 정부통령 선대위원장 한희석이라고 있었죠. 예, 친일파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최영규 내무부 장관 그 당시 그죠? 예. 이강학 전 치안국장 이 세 사람은 체포령을 내렸어요.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4월 29일에 최영규는 서울지검에 자진 출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사장 손도심 국회의원이 됐죠. 이 뭐냐면 언직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워낙 핵심들이니까 뚜렷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신문사도 책임을 물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독재 정권의 영합한. 예, 그러네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에 동조하고 같이 획책한 서울신문. 자진 무기 휴안하고 네. 또 그 사장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 손도심 의원도 사임서를 내고 국회의원. 그러니까 일정 정도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사에 대해서도. 안 물었다는 요즘 말하면 좀 천박의 표현을 쓰면 작살 나는 거였던 그런 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사에도 잣대를 들이대고 칼을 들이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4.19 네. 전환 이승만 말기에 서울신문사에 논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 어용화된 논조들 대비해보면 중요하겠죠. 네. 맥락들이 나옵니다. 그 강도. 예, 그렇게 한번 다음에 한번 시간 나시면 쫙 비교해봐도 좋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5월 3일날 최인규가 구속되고 그 다음날 이강학 구속됩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 되면 한희석이 자수하고 했는데 이 한희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선거대책위원장. 네. 모든 부정은 자유당 당무회에서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유당 당무위원회.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다시 이제 터뜨려 주겠죠. 그래서 부정선거 본산이 어디냐가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소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들인데 이게 추가가 돼요. 여기에 박만원, 이중재 등 이렇게 포함해서 13명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 이른바 자유당 정부통령 선거 대책 기획위원회라고 해서 어느 신문이 터뜨려냅니다. 예.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정부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정부 라인에서 그 행정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여기에서 그 최인규 얘기했죠. 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 그러니까 최인규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고요. 예.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 와. 나중에 중앙일보 사장. 아. 조중동의 뿌리가 되는. 예. 예, 홍진기 씨, 중앙일보 사장이 되는 홍진기 씨가 3.15 부정선거에 연루가 됐군요. 예, 그 다음에 김정렬 당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요. 예. 예. 등 6명의 국무위원이 이제 정부 내에서 부정선거를 주의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면 홍진기나 김정렬이나 전부 다 일제시대 친일파하고 친일 이명 사전에 다 실려 있어요. 예. 이거에도 여러 명이 간여돼서 체포 구속되었는데 예를 들면 장경근, 유각경 다 친일파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이재학이나 임초로 같은 자유당 간부에 대한 구속 동의안, 이 사람들은 이제 현역 의원들인데 구속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놀랍게도 국회에서 뭐냐면 자유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해서 박용익 한 명만 통과돼요. 그래서 다시 또 뒤집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당의 최고 책임자들이잖아요. 임초로라든지 이재학은. 그래서 결국 또 뭐냐 해서 한번 또 번복이 돼서 나중에 다시 6명이 이제 구속되긴 했는데 아니
부정선거 최고 핵심 6명 정도 구속되는 것도 우여곡절 끝에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밥상을 차려가지고요. 떠먹여주고 있는데도 솔직히 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야당이 참 제대로 못 받아 먹네요. 예. 그러니까 4.19 이후 분위기에서도 자유당은 버티고 허정 정권은 소극적이고 민주당은 적당히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려서 5.16 쿠데타는 혼란이 아니라 이런 과제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니까 민중들이 다시 나와서 똑바로 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네. 똑바로 하라고 나왔는데 5.16 쿠데타가 똑바로 하지 마 하고 쿠데타 이렇게 했다. 이게 얘기예요, 제 말은. 반동을 한 네. 거죠. 그러니까 4.19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서 그렇죠. 5.16 쿠데타가 이른바 나오는 거죠. 데르미도르 반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네. 예, 특히 있어 이제 왜냐하면 과도 정부가 안 해주고 국회가 시원찮아지니까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다시 민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민중들은 부정축제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게 의미심장해요. 부정축제자. 예. 그래서 뭐냐 부정축제자 재산 몰수법을 제정하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4.19 혁명이요. 이 3.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전부터 자행되어 온 이승만 독재와 그리고 자유당의 부정부패 그리고 정말 그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촉발된 겁니다. 그렇죠. 4.19는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부정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허정 과도 정부가 이제 부정축제자 처벌하는데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자수식 기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일단. 그래서 이 6월 1일부터 약 20일 동안 부정축제 자수 기간을 했는데 요 사이에 20일 동안에 16회 업체에서 36억 여환이 자진 탈세 신고를 합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죠. 1948년부터 12년 동안에 자유당 물론 자유당 그 이후이긴 하지만 이승만 집권기 12년 동안에 16개 업체에서 36억 환, 그 당시에는 원이 아니고 환이었죠. 나중에 박정희 때 이제 환율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검찰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돼서 24명, 46개 업체로 대상으로 해서 5년간 탈세액 109억 여환 정도를 이제 하고 또 하나 최근 2년간 탈세액에 대한 벌과금 87억 환, 총 196억 환을 국가에 환수하도록 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민중들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가장 추징금이 많은 기업과 인물이 있겠죠, 당연히. 예. 우리가 뭐 작년인가에 한 번째 그 탈세나 무슨 페이퍼 컴퍼니 해외에 예. 뭐해서 탈세 매우 높았죠. 조세 도피처. 예. 그러니까 4.19 외에도 얼마나 해먹었는가 기업에서 당연히 국민 관심이 높았을 거예요. 왜? 국민들 자신이 부정축제자 처벌을 요구할 정도였으니까. 네. 예. 그런데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성장한 그 회사라면은 역시 이병철의 예. 바로 이병철이에요. 지금도 가장 크죠. 예, 네. 삼성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추징금이 많았던 기업가 인물은 이병철입니다. 예, 이병철이 그 당시에 몇 개 기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7개 기업이에요. 그래서 추징금이 32억 여환, 벌과금이 28억 여환 하니까 쉽게 말하자면 60억 원 정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196억 원 중에서 60억 원 정도를 30% 정도를. 네, 30%를. 여기서도 쏠림 현상이 심하네요. 네. 그다음에 랭킹 2가 정재호라는 사람이에요. 정재호. 5개 기업인데 13억 여환 정도의 추징금하고 8억 여환 정도의 벌과금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정축제도 그 환수는 극히 일부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들이 그 뒤에 숨겨놓은 재산 그리고 부정축제한 재산은 이거에 수십 배, 수백 배. 그래서 다시 또 이 문제가 또 터지죠. 제대로 안 뽑으면 다음에 또 이제 터지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우리나라 최고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쪽이 이렇게 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기업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지 직원을 가축으로 취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가축?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해본 허정 과도 정권 어떻게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예, 허정 과도 정권은 사실 매우 짧습니다. 3개월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부분에다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하게 우리는 50년대에 대한 그죠? 썩은 것들에 대한 그
교체지 않습니까? 네. 그 선것들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뭐냐면 성격상 과도 내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분명해요. 네. 다시 말하면 이 허정 과도 정부 자체는 자유당 인사들이나 또는 이승만의 그 잔재들이 구체적 인사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대체로 관료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관료적인 관리자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승만 정부의 반공과 반미 정책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5대 시책에서 살펴봤죠. 예. 근데서 보면 오히려 개성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 관련자 처리하는 부분은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과도 정부를 거치면서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과도 정부가 선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이 부분에서는 이 바로 허정 같은 사람 자체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통치 구조와 권위주의 정부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야 되는 임시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알다시피 아까 우리 5개 시정 지침에 따라서 보니까, 예, 굉장히 온건하지만 과거의 잔재들, 온건한 방법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네. 이미 한번 피를 우리가 봤으니 또 피를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온건하지만 단호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냐, 이승만만 물러나고 자유당과 얽혔던 거대한 뿌리들은 얽혀 있는 채로 넘어가는 과도적 역할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허정 과도 정부를 그래도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짧았을 뿐만 아니라 허정이라는 사람 자체가 권력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다 권력을 넘어주는 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비판의 중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들이 민주당이 개헌 이후에 총선을 진행하는 내각제 책임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각 책임제.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의한 헌법 개정이 제일 큰 업적이라면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허정 정부에서 공포되죠. 네. 그래서 내각 책임지로 가는 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19 이후의 4.19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허정 과도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은 장면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그 장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좀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장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